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시청자를 위한 옴부즈만 프로그램 시청자의 눈입니다. 먼저 뉴스 진단 시간입니다. 이번 주엔 아시안컵 축구 관련 보도를 모니터했습니다. 김영지 시청자 평가원 그리고 스포츠부 허재원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자, 아시안컵 보도 보면서 어떤 점을 느끼셨습니까? 네, 지난 호주 시드니에서 2015년 아시안컵 축구 결승전이 열렸습니다. 결과는 우리나라가 개최국 호주에 1대2로 패하면서 준우승에 만족했는데요. 비록 55년 만에 아시아 정상 도전에는 실패했지만 국내 언론과 많은 팬들은 대표팀이 보여준 결과보다는 그 과정에 더 큰 박수를 보냈습니다. YTN 보도에서도 아시안컵 경기에 대해서 한국 축구의 미래를 밝힌 값진 경기였다는 평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지난 36일간의 축구대표팀의 경기 여정을 소개하면서 특히 슈틸리케 감독의 이미지와 한국 축구에 대한 현지 반응을 전하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무엇보다 4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희망적인 성과를 거둔 슈틸리케 감독의 리더십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YTN 보도에서도 슈틸리케 감독을 월드컵 4강 신화를 썼던 히딩크 감독과 견주어서 한 컷으로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한국 축구가 2002년 월드컵 이후에 실망스러운 경기 결과를 보여줬던 것이 사실인데요. 슈틸리케 감독 체제가 출범할 때에도 여러 걱정들이 앞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아시안컵 대회를 치르면서 대표팀의 이미지가 무기력보다는 활력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슈틸리케 감독의 리더십 그리고 한국 축구 대표팀의 변화된 모습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자, 짧은 기간 안에 슈틸리케 감독에 대한 지도력, 평가가 좀 바뀐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슈틸리케 감독은 아직 부임한 지 넉 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9월 취임 기자회견에서는 줄곧 승리를 강조했습니다. 팬들은 점유율이 얼마였는지, 패스와 슈팅이 몇 번이었는지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 한마디는 슈틸리케 감독의 축구 철학을 잘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슈틸리케 감독은 호주 아시안컵에서 대표팀을 준우승으로 이끌면서 자신의 승리 지상주의 철학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슈틸리케 감독이 자신의 축구 철학을 보여주기 위해서 강조한 것은 수비였습니다. 지난해 10월 파라과이와의 평가전을 앞두고 했던 말이 인상적이었는데요. 공격을 잘하는 팀은 승리하지만 수비를 잘하는 팀은 우승을 차지한다. 이런 미프로농구 NBA의 격언을 소개했습니다. 결국 이번 아시안컵에서 대표팀은 준결승까지 한 골도 내주지 않고 5연승을 달렸습니다. 강력한 수비로 상대팀의 경기를 무력화시킨 다음 단 한두 골만 넣어서 승리를 거둬냈습니다. 슈틸리케 감독의 전술은 늪축구, 실학축구 이렇게 불리면서 신드롬까지 나왔는데요. 현장에서 제가 지켜본 슈틸리케 감독은 선수들에게 끊임없이 동기부여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경기 전 선수들이 경기장에 나설 때에는 모든 선수들과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직접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면 벤치에 잠시라도 앉지 않았습니다. 느련함이 엿보이는 인터뷰도 이어졌는데요. 조별 예선 2차전에서 약체 쿠웨이트를 1대0으로 힘겹게 이기고 나서는 오늘 경기를 계기로 우리는 우승 후보에서 제외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서 선수들을 자극했습니다. 실제로 쿠웨이트전을 기점으로 대표팀의 투지와 경기력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무한 로테이션 체제 역시 선수단의 경쟁 심리를 불어넣었습니다. 23명의 선수단 중 이번 대회 출전을 못한 선수는 골키퍼 정성용 선수 1명뿐이었습니다. 단 한 명의 선수도 자신이 주전으로 나온다는 보장이 없었던 건데요. 끊임없는 경쟁을 통해서 선수들의 투지를 자극하는 건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를 일군 히딩크 감독과도 많이 닮아 있습니다. 슈틸리케 감독은 선수 선발 과정부터 파격적이었는데요. K리그 2부 리그에서도 후보에 불과했던 무명 선수 이정엽을 발탁하고 소속팀에서 활약이 미미했던 박주영을 과감히 탈락시켰습니다. 실력만 있으면 누구든 태극마크를 달고 주전으로 활약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준 겁니다. 결국 이정엽 선수는 이번 아시안컵에서 2골을 넣으면서 맹활약하면서 슈틸리케 감독의 믿음에 보답했습니다. 팀 기강에도 각별히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한 선택이 은퇴를 고려하던 차두리 선수를 설득해 대표팀에 합류시킨 건데요. 친화력이 뛰어난 차두리를 중심으로 팀이 하나로 똘똘 뭉쳤습니다. 대회 후반에는 손흥민이나 기성용 같은 개성 강한 스타 플레이어들이 차두리 선수에게 우승컵을 은퇴 선물로 주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팀 분위기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슈틸리케 감독은 대회 내내 호주 현지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감독이었습니다. 특히 준우승을 차지한 뒤에는 기자회견장에서 그에 대한 환호가 절정에 달했는데요. 한국어로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우리 선수들 자랑스러워해도 됩니다.
이렇게 띄엄띄엄 말하는 부분에서 외신 기자들이 일제히 탄성을 터뜨렸습니다. 모두가 한국 대표팀과 슈틸리케 감독을 칭찬할 때 슈틸리케 감독은 거침없이 쓴소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학원 축구에서 선수를 많이 육성하는데 승리하는 법만 주로 가르친다. 승리하는 법을 가르치기 이전에 어떻게 축구를 해야 하는지가 우선시돼야 한다. 이런 점을 지적했습니다. 축구가 한국 사회에 더 큰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다는 슈틸리케 감독의 앞날이 더욱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자, 이 같은 슈틸리케 감독의 철학이 우리 축구계에도 약간 변화의 바람을 몰고 올 것 같은데 어떤 점이 좀 부족하거나 그렇다고 생각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아시안컵을 통해서 슈틸리케호의 베스트 11의 윤곽이 어느 정도는 드러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대회를 치르면서 우리 대표팀은 예선 3경기와 8강, 4강까지 연속해서 무실점을 기록한 만큼 말씀해 주신 대로 손흥민이나 기성용 등과 같은 유럽파 선수들과 새로 발탁된 이정엽까지 앞으로 우리 대표팀의 활약을 기대해 볼 만하다는 평가도 많습니다. 하지만 지난 경기 이후에 슈틸리케 감독은 인터뷰에서 아직 노력할 게 많다라고 말하면서 현재 대표팀의 상황을 꼬집기도 했는데요. 수비진의 잦은 실수나 낮은 공 점유율 그리고 경기마다 기복이 심한 점 등은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이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무엇보다 감독과 선수뿐만 아니라 축구협회와 국민 모두 우리나라 축구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서 힘써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현재 한국 축구가 당면한 문제로 K리그의 침체를 지적하는 시각도 있는데요. 국내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과 국민적인 신뢰가 앞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6월에 열린 2018년 러시아 월드컵 지역 예선을 시작으로 한국 축구가 꾸준히 좋은 결과를 전해오기를 기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이 정비해야 할 현실적인 문제를 짚어보고 발전안을 제시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슈틸리케호의 앞으로의 당면 과제 또는 목표는 무엇이 될까요? 네, 슈틸리케 감독이 아시안컵을 마치고 귀국한 지 사흘 만에 취재진과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밝힌 첫 번째 목표가 호주 아시안컵 준우승 결과에 만족하지 않겠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번이 시작이고 더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슈틸리케 감독의 말대로 우리 축구대표팀의 갈 길 아직도 멉니다. 아시안컵에서 준우승을 했다고 브라질 월드컵에서의 참패를 쉽게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실제로 조별리그 오만과 쿠웨이트전에서 보여준 우리 대표팀의 전력은 실망스러웠습니다. 1대0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골과 다름없는 위기를 여러 번 맞이했습니다. 이 두 경기와 그 다음 만난 호주와의 경기를 비교해보면 우리 대표팀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어렴풋이나마 잡을 수 있습니다. 조별리그 3차전에서 우리 대표팀은 점유율에서 36%에 그쳐서 호주에 크게 뒤졌습니다. 하지만 수비진을 단단하게 한 뒤 몇 번 되지 않은 슈팅 기회를 잘 살려서 1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반면 결승전에서는 점유율이 50%로 대등했는데요. 극적인 연장 승부를 가져가긴 했지만 위협적인 장면은 그리 많이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우리 축구대표팀의 고질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패스 한 번, 드리블 한 번을 하더라도 상대 수비를 위협할 수 있는 움직임이 나와야겠습니다. 슈틸리케 감독이 수시로 강조한 점 중에 하나가 기술을 연마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수비진이 어이없는 실수로 위기를 자초하고 수많은 공격에도 골 결정력이 떨어지는 점은 선수의 개인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유소년 시절부터 지나치게 승부에 집착하는 축구를 하다 보니 자유롭게 개인기를 펼치지 못했던 모습들이 성인 대표팀이 돼서도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손흥민이나 기성용처럼 어린 시절부터 해외 무대에서 축구를 연마한 선수들이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갖고 있는 측면도 이런 점과 연관이 있습니다. 슈틸리케 감독은 새해 포부를 아시아라는 우물을 벗어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세계 수준의 축구를 학습하고 단련하겠다는 의지인데요. 올해 우리 대표팀은 2018년 러시아 월드컵 본선으로 가는 아시아 지역 예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6월과 9월, 10월과 11월에 두 차례씩 홈앤어웨이로 2차 예선을 치르게 됩니다. 아시아 국가들의 전력 평준화 탓에 만만한 상대는 없습니다. 사령탑을 3번이나 교체하면서 허겁지겁 예선을 치러냈던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는 결국 처참한 성적표를 받아들 수밖에 없었는데요. 슈틸리케 감독이 성공적인 출발을 하면서 이런 걱정은 이번에는 접어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다음 달 A매치 기간에 라인업과 전술을 재정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8월에는 중국에서 열리는 동아시안컵에 참가해서 국내파와 신예들의 기량을 살필 기회를 얻게 됩니다. 제2, 제3의 이정엽을 계속 찾겠다 이렇게 말한 슈틸리케 감독의 진주 찾기도 계속됩니다.
우리 대표팀이 올 한 해 어떤 발걸음을 옮겨 나갈지 모든 축구 팬들이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지상파 DMB 채널인 YTN DMB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YTN 순서입니다. 이번 주엔 한국사 탐에 대한 김정수 평가원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YTN 시청자평가원 김정수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발달된 통신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편지와 전화, 이메일, SNS, 그리고 메시징 서비스를 통해 서로의 안보는 물론이고 일상의 많은 것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수많은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발달된 환경이 오히려 사람과의 진정한 소통을 방해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소통이란 도구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나날이 진화하고 있는 통신, 그 가운데 전화에 대한 역사를 다뤘던 지난주 한국사 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대한민국의 전신 역사 130년이라는 제목으로 우리나라에서 전화가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에 대한 방송을 했습니다. 방송은 처음 전화가 국내부에 개설된 지 3일 만에 있었던 김구 선생과의 역사적이면서 신기한 일화를 재현하는 것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재현 방법은 전하고자 하는 정보에 해당하는 영상이 없을 때 이를 대체하는 방법으로 방송에서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이는 실제로 볼 수 없는 화면을 영상으로 보여줌으로써 더욱 실감나는 방송 화면을 만들 수 있지만 이를 남발한다면 오히려 프로그램의 주제를 흐리게 할 수 있고 철저한 고증 없는 재현은 자칫 내용을 왜곡할 수 있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사 탐에서도 여러 번의 재현 화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 성격을 볼 때 불가피하며 방송 흐름상 지루하지 않게 내용을 잘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적절히 배치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도입부의 재현은 주제를 흥미롭고 재미있게 제시하여 시청자들의 눈길을 끄는데 효과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시작한 방송은 서구의 문물이 들어오는 개항의 관문이었던 인천 개항박물관을 시작으로 우리나라 전화 역사를 순차적으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전문가들만 이해할 수 있었기에 널리 쓰일 수 없었던 정보부터 화물선을 개조해서 만든 광제호와 여기에 실린 최초의 무선통신 이야기는 혼란의 시기에서도 우리나라의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선조들의 노력을 엿볼 수 있었던 뜻깊은 부분이었습니다. 뒤이어 방송은 광복 이후 전화의 발달 과정을 흔히 볼 수 없던 오래된 자료 화면과 전문가들의 인터뷰 설명으로 풀어나갔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 대부분 외국 원조를 받아 복구했던 전기 통신 시설은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고 서독 차관을 도입한 후에도 회선의 부족으로 전화 물량이 없어 사고 팔 수 있었던 백색 전화의 가격이 300만 원까지 치솟았다고 하는 설명에서 이를 그 당시 아파트 가격과 비교해 줌으로써 막연했던 가격이 피부에 와닿아 쉽게 이해되었습니다. 방송을 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전화 교환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예전의 전화는 교환수가 직접 전화선을 꽂아 통화하고 싶은 상대와 연결시켜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점점 늘어나는 전화선을 더 이상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어 결국 기기장치에 의한 자동 교환기 방식이 도입되게 됩니다. 여기서 방송은 예전 전화 교환수들이 바쁘게 전화선을 연결시켜주는 장면과 기계식 자동 교환기가 도입되는 장면을 보여주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일하던 일터에서
갑자기 기계가 등장하면서 그 장소에 단 한 명의 사람도 있지 않은 장면은 많은 시사점을 던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끝없이 진화하고 있는 기술과 과학의 발달은 지금은 당연한 일들을 사람이 아닌 기계가 대신하게 될 것이고, 많은 직업들은 예전의 전화 교환수처럼 앞으로는 분명 사라질 수 있을 텐데요. 미래의 과거가 될 오늘, 우리 개인은 앞으로의 미래 사회를 어떻게 대처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할지 생각하게 하는 장면이어서 역사 프로그램이 가지는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었습니다. 방송 말미에서는 모두 회의적이고 우려했던 시각을 뒤로하고 국산 전전자 교환기 개발을 세계 10번째로 성공함으로써 전화의 대중화 시대를 열고 서로를 연결시켜주는 생활의 필수품이 되었다는 내용으로 방송을 마쳤습니다. 이렇게 지난주 한국사탐은 주제와 소재가 잘 조화되었고 시청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과 적절한 속도감으로 구성되어 있는 완성도 높은 방송이었습니다. 또 프로그램 성격과 조화를 이루는 내레이션으로 편안한 시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 보고 있으면 저절로 한 편의 역사서를 읽은 느낌이 드는 한국사탐. 앞으로도 재밌고 유익한 방송으로 오랫동안 시청자들 곁에 있어주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시청자들의 지적사항을 정리한 모니터 보고 시간입니다. 이 YTN 뉴스를 시청하다 보면 기사 내용을 쉽게 표현하기 위해 준비한 화면이나 자막의 오류가 종종 나타나는데요. 뉴스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시청자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난 4일 YTN에서는 김정은 삼각 외교라는 제목의 앵커 리포트를 내보냈습니다. 이 기사에서 북한과 러시아, 중국과의 삼각 외교를 전하면서 앵커 뒤의 스크린의 그래픽을 바꿔달라는 앵커 멘트가 있었는데 바로 바뀌지 않던 화면은 뜬금없이 북한 모습으로 바뀌는 실수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한중 핫라인 설치 합의 기사에선 한국과 중국군 수뇌부 회의와 관련한 소식을 전하기에 앞서 앵커 멘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와 관련이 없는 그래픽이 한 7초 정도 노출되었다가 사라져 매끄럽지 않게 진행이 됐습니다. 또 3일에는 이청용 3년 만에 다시 복귀 관련 기사를 전하면서 자료 화면을 제시할 때 화면의 글자와 좌상 자막이 지나치게 겹쳐 가시성이 떨어졌습니다. 해외 언론의 영상이나 YTN 자료가 아닌 영상 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는데 자막 등을 잘 처리해서 가시성 등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시청자 지적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2일에 방송된 일본 야당 무능한 정권 검증 주장이라는 특파원 리포트에서 일본 인질의 살해 소식을 접한 일본의 반응을 전했는데 일본 인질이 살해되는 것 같은 영상이 나왔습니다. 해당 영상을 보낸 곳에 로고 같은 것이 그대로 나왔는데 모자이크 처리를 해서 YTN 로고가 쉽게 노출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난달 30일에는 세상을 바꿀 10대 기술이라는 기사에서 스마트폰 속 수학 선생님과 똑똑한 젓가락을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자막들이 겹쳐져서 시청하기 불편하고 편집도 깔끔하지 못했습니다. 지난주에도 화면과 자막의 표기 오류가 여전했는데 좀 더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는 시청자 지적입니다. 언론 전문가로부터 우리 언론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등을 들어보는 매체 비평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은경 한양대학교 교수로부터 정부와 국민 사이 언론의 역할이라는 주제의 논평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소득세법 제152조부터 156조에 따라 매월 급여를 받는 근로소득자는 소득에서 원천 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자들도 개인별로 다음 연도 5월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원천징수는 1년 동안 같은 금액의 급여가 지급된다는 전제 아래 세액을 산출하기 때문에 12월분의 급여가 지급되기 전에 각종 소득 공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연말 정산을 한 대부분의
근로소득자들은 정산 이후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증가하게 된 것을 두고 정부에게 분노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13월의 월급이라 부르는 세금 환급금을 기대했던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2014년 개정된 소득세법의 공제 변경 조건을 미리 대비하지 못한 잘못도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일부 카드 회사들의 연말정산 자료가 누락되는 문제가 발생하면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프로그램 오류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성실하게 연말정산을 신청했던 납세자들은 정부의 조세 제도와 시스템을 불신하며 실망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결국 신년부터 정부와 국회, 국민들은 불필요한 갈등에 시달리며 대책도 없는 소모적 논쟁을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언론의 태도는 어땠을까요? 대부분의 주류 언론은 정부와 여당을 비판하는 국민의 심정을 대변했고 문제적 상황의 책임자를 추궁하거나 조세 형평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즉, 개인 납세자보다 법인세가 인하된 사실을 강조하면서 사태를 불평등의 구조적 문제로 몰아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증세는 미래 복지를 위해 필요하다는 논리로 화제를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이 이번 사태에 대해 그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하는 회의가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현 소득세법은 기업에게 유리하게 개정된 상황이었고 공제 변경 조건의 내용도 변경되었기 때문에 과거 13월의 월급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예고된 사태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언론은 임노동자들에게 너무도 중요한 정부의 세금 정책을 미리 경고하지도 않았고 진지하게 논의를 확산시키지도 못했습니다. 언론은 국민을 대신해 변경된 조세 정책을 감시하고 평가하며 문제가 있는지 미리 따져보면서 임노동자들의 조세 환급 상황에 대처하도록 도왔어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했다면 정부와 정치인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설득했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은 정부와 국회를 믿고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 사태로 피해 납세자가 속출하고 나서야 증세 없는 복지가 없다는 식의 사태의 본질을 벗어나려는 것은 투명하게 정책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정부보다 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언론은 국민들이 원하는 복지에 대한 기대를 만족시킬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을 좀 더 일찍 공론화시켜 함께 고민했어야 합니다. 이제 와서 국민의 동의가 있으면 증세를 할 수도 있다는 식의 입장을 아무런 비판 없이 전달만 하는 언론은 정부와 국민 사이 불신을 키울 뿐입니다. 복지란 나라의 국민이 성실히 의무와 책임을 다했을 때 받는 최소한의 보상과도 같아서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마음을 모아야 가능한 일입니다. 때문에 언론은 특정 집단의 사람들이 소외되거나 특혜를 누리는 일이 없도록 정부의 정책을 감시하고 국민을 대신해서 검토하고 또 검토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국민이 정부를 믿고 따를 수 있는 신뢰의 시작이라는 점을 우리 언론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시청자의 눈은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 코너에 글을 남겨주시면 좀 더 정확하고 공정한 방송을 만드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